파산자 공매 특강 제1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수업은 파산자 공매를 소개하는 시간과 기본적으로 파산자 공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산자 공매란 어떤 거냐? 일단 이걸 알아야 되겠죠. 지나가 버리네. 파산자 공매는 파산 채무자예요. 여기서는 그냥 어차피 파산자 공매니까 그냥 채무자라고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 그의 재산을 매각하여 파산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매, 경매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의 재산을 매각해서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경매아재라는 유튜브도 만들어서 개념 경매를 이야기하면서 공적 경매와 사적 경매의 경계를 잘 이해해야만 경매와 공매를 잘 다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공적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그 다음에 온비디에서 진행하는 압류공매를 공적 경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사적 경매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공적 경매는 공권력이 개입됩니다. 공권력이 개입돼서 타인의 재산을 매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을 통해서 법원이라는 공권력이 개입하고 채무자, 법원과 상관없는 제3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압류공매는 공권력이 개입되는데 이 공권력은 누구냐? 국세청,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이쪽 행정부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체납자의 재산, 그러니까 3자죠. 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3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공적 경매의 큰 틀에 넣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사적 경매는 나머지 모든 공매를 이야기합니다. 신탁 공매, 그 다음에 기타 유입자산 공매, 수탁재산 공매,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매, 공유재산 공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소유자가 매각하는 공매입니다. 내 재산 누가 사줄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매수자를 찾는 공매인 거죠.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나 행정부, 이런 지방자치단체,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이私有지를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 공매라고 합니다. 신탁사, 자기가 소유하고 있죠. 신탁 등기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소유자죠. 신탁사가 자기 소유를 매각합니다. 기타 일반 재산, 법인들이 자기 재산을 매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적 경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미술품 경매하나 골동품 경매하듯이 자기가 자기 재산을 매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가 매각 조건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 횟수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파산자 공매는 그러면 공적 공매냐, 경매냐, 사적 경매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도 사적 경매에 해당합니다. 파산 관제인이 법적으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의 자격으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자기가 파는 것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매죠.
공적 경매는 매각입니다. 매각. 공권력이 매각하는 거고요. 이거는 매매입니다. 차이가 뭐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적 경매는. 그래서 국유재산 공매 낙찰 받아보면 국가랑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신탁사의 공매로 낙찰받으면 신탁사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파산공매를 낙찰받으면 파산관제인이랑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은 다 사적 경매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적 경매에 해당하는 낙찰을 받았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적 경매, 법원 경매라든가 압류 공매로 낙찰받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파산자 공매 기초, 파산자 공매 개념과 그다음에 진행 절차와 특징, 주의사항, 정보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차례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파산자 공매는 파산 관제인이, 자, 관제인은 기본적으로 우리 파산법에 의거해서 관제인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또 법무사 자격증 가능하고요. 공인 회계사 자격증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파산 관제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파산 법정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라고 명령을 하고요.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신청을 하면 관제인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우리가 민사법정에서, 경매법정에서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리 입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죠. 그때도 경매법정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수를 하면 대리인 자격을, 대리 입찰 자격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파산법정에서 이렇게 변호사 자격증과 공인회계사 자격증과 법무사 자격증이 있는 자들 중에 네, 신청하면 자격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관제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법원의 직접 감독하에 진행됩니다. 법원의 직접 감독이라는 얘기는 파산 판사가 관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제인은 선임도 판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매각에도 허가를 해주고 또 공고하겠다고 하면 그 공고도 허락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판사의 감독하에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 선고와 함께 파산 재단이라는 걸 구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재단이란 말은 여러분들 그냥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산자의 재산 목록 누가 작성하겠습니까? 관제인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파산법정에서 그 신청서를 받죠. 그래서 그 신청서를 하나하나 검토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다라는 거를 서류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근데 파산을 누구나 선고를 해주면 다 돈 빌려 쓰고 안 갚겠다고 나서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산 선고는 굉장히 예,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서류가 아주 완벽하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파산 전문 변호사를 써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이 서류가 완벽하면 이제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죠.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홍길동 파산을 선고합니다라고 땅땅땅 때리면 이게 파산 선고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파산 선고가 됐을 때 예,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개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한 명을 선임해서 홍길동의 파산 관제인으로 누구누구 변호사 누구누구를 선임합니다. 라는 것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관제인이 그렇게 선임받고 나서 이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서칭합니다. 검색을 해서 그 나온 재산 모두를 목록화하는데 이 목록을 파산재단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자, 파산자 공매 진행 절차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파산이 선고되고 나면 관제인이 선임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제인이 선임되고요. 이 관제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귀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재는 파산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순간 예, 이제부터는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이 관제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파산재단의 귀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이제 관리권이 파산자에게 있지 않고 파산 관제인에게 속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 공고를 하죠. 파산 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걸 법원 게시판에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인터넷이나 홈페이지가 없던 시절에는 정말로 하드웨어적으로 법원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했다라는 거죠. 벽보 아시죠? 벽보. 대학에서 대자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이에다가 크게 써 붙여가지고 예,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죠.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면 이제 공고, 공매 공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 페이지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제 번호를 매겨서 공고를 파일로 올리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공고 게시판에 가서 파일을 하나씩 열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고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찰하고 낙찰 결정하게 되겠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입찰을 받는 거죠. 예. 보통의 경우는 다 우편 입찰을 선호합니다. 우편 입찰을. 그래서 어느 변호사 사무실로 우리가 공고한 공고의 가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페이지에 입찰서가 있는데 그 양식을 사용해서 어디 어디 장소로 우편으로 입찰서를 보내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관제인은 직접 와서 현장 입찰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편 입찰 안 받아요. 현장에서만 입찰 받아요. 이렇게 반대로 가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되 마감일까지 몇 시, 2시까지다. 그러면 2시 이전까지 현장에 우편물이 도착해야 되는 조건으로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관제인은 우린 괜찮아. 우편 소인만 마감일 까지 소인만 받아서 좀 늦게 도착해도 상관없어. 우편 소인 날짜로 우리는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관제인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니까 관제인이 수천 명이 있다. 그러면 이 수천 명이 다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건 다 각자 개별적인 매각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공매의 절차가 없다. 압류공매 같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공통적인 절차가 있는데 파산공매는 그런 공통적인 절차가 없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다. 그리고 변호사 마음대로 바뀐다. 그래서 저한테 공부하시고 우리 공매화재님이 이렇게 된다는데 왜 변호사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변호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최고가 입찰자에게 이제 낙찰을 선언합니다. 이제 낙찰을 선언하면 낙찰이 선언되면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입찰한 사람들 모두에게 전화해서 당신은 낙찰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낙찰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다 알려주는 곳도 있고요.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낙찰자에게만 전화해서 당신이 낙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일절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무실도 있고요. 어떤 사무실에서는 낙찰자한테도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답답한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제가 낙찰됐습니까? 물어보면 이름이 뭐죠? 예, 물어보고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하루 이틀 뒤까지 연락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낙찰자한테 전화하긴 하지만 예, 굉장히 자기 멋대로들 한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리고 경매 입찰해보고 온비도 공매 입찰해보신 분들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알아서 전화해 주지도 않고 그렇다. 그다음에 배당. 낙찰 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법정 순위에 따라서 배당합니다. 이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예, 파산 법정에서 판사가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정해진 금액을 납부만 하면 끝난다. 파산저금에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가 이하 매각이 아주 아주 자주 일어나고요. 상황은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 실제로는 감정조차를 하지 않는 경우가 95% 이상 됩니다. 왜냐? 감정을 하면 감정 비용이 필요한데 이 감정 비용을 납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파산공모에 와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감정가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리고 아예 유찰이 돼가지고 매각을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뻔히 보이는 물건을 감정을 한다? 그럼 감정가 50만 원,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나오는데 그걸 납부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팔아서 매각 대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비용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파상 관제인이 대신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뒤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파상 관제인이 소액으로 받는 에, 보수는 300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낮은 금액을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150에서 200만 원 이렇게 보수가 책정되는 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관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한두 명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건들을 하는데 건당 150, 200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에, 물건이라도 잘 팔리면 그 팔린 금액으로 감정평가 비용을 낼 수 있는데 만약에 매각을 포기하게 되거나 이러면 자기가 받은 보수 금액 중에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파산정매에서는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감정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게 법정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 왜 이 가격에 매각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왜 이 가격을 1회차 가격으로 책정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뭔가 예, 기댈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감정평가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공시가격,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조금 관심이 없는 변호사거나 법무사거나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가격 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 평가도 하지 못하고
이 매각을 해야 되니까 공시지가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중에 변명거리가 생기잖아요. 공시지가가 이 금액이어서 나 이 금액부터 시작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냥 얼토당토 않는 금액으로 하기보다는 공시지가를 참조해서 가격을 매기는 경우가 아주 허다하다. 그러니까 감정가 없지. 공시지가부터 시작하지. 거기서부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현황 그대로 매각한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매각되므로 숨겨진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고 우리한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그다음에 권리관계 정리. 법률에 따라서 인수 혹은 소멸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 등기상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등기상에 근저당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거나 가압류가 있거나 압류가 있거나 뭐 근저당 뭐 그러니까 뭐죠? 또 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게 소멸될지 인수될지 이런 것들은 파산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법률들을 따로 공부하고 왜 얘가 소멸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등기에서 어떻게 말소 촉탁을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체납 여부 확인 필요하죠. 그래서 일부 세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자공매 특징이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승계된다는 표현은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승계된다기보다는 내가 깨끗한 재산을 소유하고 싶어서 대신 납부하게 된다라는 의미지 절대로 법적으로 내가 세금 납부 의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 승계라는 표현은 우리가 임차인 인수 뭐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낙찰받은 재산에 세금 에 의한 조세채권 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남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말소하기 위해서 대신 납부하게 된다. 대의변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산자금의 주의사항, 파산 대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자연인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김땡땡, 홍길동 뭐 이런 자연인이죠. 그리고 파산 후에 갑자기 망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파산 차량 매각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이제 망 누구누구의 차량 매각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그 파산자가 자기가 이제 신용적으로 파산한 거에 대한 어떤 이제 큰 충격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제 그런 지탄은 있는 건 아닌데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눈길 그다음에 내가 파산자라는 걸 사람들한테 들키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매각 같은 경우에 망 누구누구의 뭐 무슨 차량 매각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조사를 가서 차량 안에 번개탄 자국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나는 뭐 멘탈 갑이라 그런 거 상관없어. 낙찰 받아서 문 땄더니 번개탄 자국이 있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않게 그 차를 끌고 올 수 있다 그러면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뭐문 열었는데 뭐 번개탄 자국이 있고 그러면 막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막 머릿속에 이제 막 생각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이제 그 차가 막 공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차는 낙찰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예, 자연인이 파산하고 그분이 파산 후에 망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채무자 망 누구누구 이러면 살아생전에 파산 선고를 받은 거고 받은 뒤에 이제 망자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법인도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어디 어디 아니면 한정회사 어디 어디 뭐 이런 것들이 법인들이 이제 파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의 파산도 있죠. 꼭 사람만 파산하는 게 아니고요. 재산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자기가 파산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재산의 관련자 아니면 관리인 이런 사람들이 파산 신청을 해서 그 상속된 재산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떤 파산의 매각 물건을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대상이 분류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자연인의 재산을 지금 보고 있는 건지 법인 파산이 있어서 그 법인이 속 갖고 있던 재산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재산이 예, 재산을 파산 신청을 해서 그 재산을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이걸 먼저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장 방문 필수죠. 이건 사적 경매든 공적 경매든 임장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권리관계 조사, 등기부등본 꼭 떼어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법원 경매나 압류 공매처럼 권리 분석 그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기준권리 따지고 이런 거 여기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등기부등본 반드시 떼어가지고 거기에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차차 공부하는 파산법에 의거해서 얘는 소멸되고 얘는 살아남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확인을 해야만 한다. 그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확인해라. 이건 뭐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꼭 파산공매 주의사항만 아니라 모든 공매 물건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 체납 확인해야 되겠죠. 지방세, 예, 재산세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게 같은 거죠? 여기 잘못 적었어요. 지방세 국세인데 제가 지금 잘못 적었네요. 지방세와 국세 등의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지방세는 재산세, 그다음에 뭐 취등록세 이런 것들이 지방세인데요. 취등록세는 체납이 될 리가 없죠. 예, 취등록세도 당해세예요. 그런데 체납이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고 납부세죠.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이걸 신고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죠. 셀프 등기 신청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이 필수 서류예요. 이게 첨부가 안 되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자체를 접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취등록세는 체납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경매나 공매 때 취등록세는 안 나타나죠. 그리고 당해세라고 불리지도 않고요. 원래는 당해세 맞아요. 그런데 경매 공매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당해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거의 재산세 하나 정도 있다. 그다음에 국세는 뭐가 있을까요?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의 체납 여부를 확인해라. 나중에 압류 등기가 말소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압류 등기를 지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화 학습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을 확인해야 되겠죠. 부동산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임차인 확인, 계약력 임차인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 퇴거 문제는 명도를 얘기하는 거죠. 명도는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인근 시세 조사. 뭐 이거는 뭐 파산자 공매가 아니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인근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라.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파산자 공매 정보 확인을 어디서 하는지 제가 여기다 이제 적어 드렸는데요. 이거 보시고서 여기를 잘 찾아가신 분들이 있는 반면 잘 못 찾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로 옵니다. 대법원 사이트가 아니에요. 그냥 법원 홈페이지,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냥 한국 법원이라고 치시면 아예 여기서부터 들어가 봅시다. 네이버 사이트, 네이버 사이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법원이라고 치세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가 나오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화면으로 옵니다. 이게 첫 번째 화면이에요. 이 첫 번째 화면에서 대국민 서비스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화면으로 넘어오고요. 여기에서 상단의 흰색 메뉴바에서 공고에 커서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보면 회생 파산이라는 항목도 있지만 여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회생 파산 자산 매각 안내가 있고요. 그 밑에 공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고 게시판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공고 게시판이 나오고요. 여기에 부동산 매각 공고, 대여금 매각 공고, 재고 상품 매각 공고, 유체동산 매각 공고, 이게 파산공매 매각 공고문입니다. 아직도 아날로그식이죠. 여기서 제목에 커서를 갖다 놓으면 클릭할 수 있도록 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 화면으로 공고 게시판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서 첨부 파일에 커서를 갖다 대면 다시 하이퍼링크가 생겨서 클릭을 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PDF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죠. 각자의 PC 환경에 따라서 다운로드가 이렇게 아래에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 밑에 바에 뜨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운로드가 어디에서 됐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화면에서 다운로드가 어디서 된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찾기, 파일 편집기 여기를 열어서 응? 파일 탐색기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다운로드 여기로 가면 네, 바로 그 앞전에 다운로드했던 파일이 맨 위에 뜹니다. 오늘 여기에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다운로드된 파일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걸 못 찾는 분이 가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가족들한테 특히나 젊은 자녀들한테 나 이거 배워가지고 여기서 이거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데 이 클릭했더니 어디로 다운로드 되는지 모르겠어. 한번 찾아봐줘. 이렇게 하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일을 찾아서 이걸 열어야죠. 근데 여기 지금 젊으신 분도 있지만 60 넘으신 분도 있거든요. 이걸 열었는데 안 열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열려면 적어도 PDF 파일을 여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럼 PDF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PDF 뷰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아크로밧 리더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PDF 파일이 열리죠. 이게 이제 부동산 매각 공고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채무자 김현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자연인이 이제 파산하신 거죠. 김현배란 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이분이 파산 채무자가 된 거고 그분의 관제인이 변호사 정원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관제인 변호사 정원일이 대신 부동산을 매각하는 매도인이 돼서
이걸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각 부동산의 이제 소재지와 지목과 면적이 나오고 이제 채무자가 이 전체 23,190 중에 9,390분의 47을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거 지분을 계산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47.1859가 아니죠.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면적, 분모는 나누기 하고요. 분자는 곱하기 해서 나오는 면적이겠죠. 만약에 이제 이 물건이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3190 나누기 9390 곱하기 47.1859면 116.5325. 그게 이제 이 파산 채무자가 갖고 있는 전체 면적에 대한 지분이죠. 116.5325. 그죠? 분모가 전체 면적보다 작으니까 더 큰 숫자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116제곱미터를 지금 매각하는데 2,500부터 800만 원까지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입찰 일시가 정해져 있고 입찰 장소는 서초구 서초대로 여기 관제인 사무실로 보내라.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입찰서 보내고 10%의 입찰 보증금을 지정 계좌로 입금해라. 지정 계좌가 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죠.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요 뒤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여기로 전화를 해서 나 입찰하려고 하는데 지정 계좌가 없네요. 지정 계좌 알려주세요 하면 얘네들이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지정 계좌로 입찰 보증금 10%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기에 없어서 내가 입찰 보증금 안 넣었어요. 그러면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화하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산자 공매 하다 보면요. 이건 건건이 다 달라요. 건건이. 예. 사무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입금하는 계좌번호를 내가 안 올렸나? 아, 그럼 뭐 지금이라도 입금하세요.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넣으셨어야죠. 그러면 무효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자, 각각 다 다르다. 혹시나 모르고 안 넣었는데 나중에 확인하고 추가로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입찰보증금을 입금하라고 했는데 계좌가 없었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안 넣더라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통적인 어떤 절차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또 이 안에서 유도리가 발휘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내가 실수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없어서 안 했는데요. 그냥 유효한 걸로 봐주세요. 바로 필요하면 바로 넣을게요. 뭐 이렇게 해서 해결되기도 해요. 그거는 각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건 바이 건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서류를 같이 보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입찰할 때는 이제 입찰서가 맨 뒤에 달려 있거든요. 요걸 이용해야 돼요. 이거는 양보 안 합니다. 이게 내 맘대로 입찰서를 만들어서 보낸다. 그럼 무효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공고문 끝에 입찰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입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인쇄해가지고 여기다 적는 법이 적어서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데요. 어떤 관제인 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증 사본이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건 적혀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고 여긴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했는데 등본을 보내면 어떻게 되냐?
등본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이걸 보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관제인 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 없어도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이 있었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낙찰금에, 그러니까 낙찰자가 됐는데 얘가 없다고 해서 낙찰을 취소하거나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러나 인감증명서가 빠지면 안 돼요. 이건 빠지면 이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갔는데 등록증이나 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에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인감도장을 보내라. 그거는 인감도장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입찰서에다 도장 찍을 때 인감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인감도장을. 여기다 인감도장을 찍어야 인감증명서가 쓸모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인감도장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인데 이거는 좀 과하게 적은 거고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인감도장이 입찰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인감증명서는 거의 공통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통으로 필요하다고 해요. 그럼 이제 다른 곳에서는 입찰서, 인감증명서는 100%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증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 초본,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으니까 반드시 입찰서에는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고 가끔 몇몇 사무실에서는 관제인 사무실에서는 혹시 네가 떨어지면 우리가 입찰 보증금을 환급해야 되니까 환급받을 에, 통장 사본을 같이 보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통장 사본을 보내시면 되고요. 근데 그 통장 사본이 없다고 해서 입찰이 무효되거나 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완하면 되니까 그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것도 있다. 법인일 경우에는 똑같죠. 입찰서,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하는 것처럼 법인도 법인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죠. 그다음에 개인한테는 개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듯이 법인에게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이것도 법인 인감을 찍어야 된다라는 거. 사용인감을 찍으면 안 되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용인감을 찍으면 법인인감과 그 법인인감에 따른 사용인감 증명서 두 개를 다 같이 보내면 되겠죠. 그러나 어차피 법인인감 증명서 보낼 바에는 그냥 법인도장을, 인감도장을 찍는 게 간단하다. 그리고 이제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입찰하고 싶을 때 그러면 이제 위임장에다가 이제 자녀가 아버지한테 위임하는 것, 자녀가 어머니한테 위임하는 것처럼 위임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녀의 인감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예, 대리인이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도장을 찍어서 같이 보내면 되는 거죠. 입찰서에 대리인 적는 난이 있어요. 예, 이렇게 대리인 적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빠가 자녀 명의로 대리한다 그러면 자녀를 입찰인으로 쓰고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쓰고 그다음에 그 자녀의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를 쓰고 예, 번호 쓰고 요 번호는 전화번호는 입찰 대리인 걸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 이름 쓰고 아빠 주민등록번호 쓰고 해가지고 보내시면 되겠죠.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본인의 서류 챙기고 그다음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랑 대리인 도장까지 같이 찍어서 보내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현장에 와서 계약서 쓰라고 합니다. 본인이 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작성해서 보내고 이런 거 가능한데 대리인이 할 경우에는 현장에 와서 계약서 쓰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일시가 있고 일시에 이제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요. 가끔 가다가는 이게 이제 입찰 방법에 여기에 여기에 지금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렇게만 적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고요. 현장도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여, 다른 물건을 들여다보면 우편 입찰만 가능, 이렇게 해서 아예 우편 입찰만 가능하다고 못 박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관제인 사무소는 현장 입찰만 유효함,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돼요. 전화해서 따지시면 안 돼요. 다른 데는 왜 우편 입찰하는데 니네는 현장 입찰하냐? 따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말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나 현장 입찰만 가능 이렇게 돼 있더라도 혹시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예.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건 현장에 오셔야 돼요. 그럼 진짜 현장 가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편 얘기가 없고 현장 얘기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다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전화해서 확인하고 하는 게 제일 낫겠죠. 여기 전화해서 확인하고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보냈는데, 아이고, 우편 안 됩니다. 현장 오세요. 이러면 두 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언급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전화해서 저 우편 입찰하려고 하는데 유효한가요? 라고 질문해가지고 답을 받은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산자 공매를 하다 보면 관제인 사무소랑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전화로. 근데 이 관제인 사무소 직원은 수많은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억을 다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 답변에 대해서 나중에 오리발 내미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랑 한 번 통화했고 그 사람이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루에도 10통, 20통 이상의 문의 전화를 받는데 나한테 답변했던 거를 100%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산자공매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 음성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자동으로 하기 싫으시면 통화 버튼을 누르고 이제 녹음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오고 가는 거라서 얘네들이 뭐가 된다, 내가 질문했는데, 그거 가능해요라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줬는데 나중에 오리발 내밀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통화했을 때 당신 이렇게 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았어? 했는데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 이제 머리 아프죠.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면 네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 나 이렇게 했어. 그러면 몰수당할 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에, 예기치 못한 이상한 쪽으로 일이 흘러가서 잘못한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떼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화 녹음 버튼을 활용해서 통화를 녹음해라. 관제인 사무소랑 통화할 때는. 그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거는 경매나 일반적인 경매를 하거나 공매를 할 때도 이제 현장 조사 가거나 아니면 이제 임차인의 명도를 위해서 협의를 하고 이럴 때도 전 이렇게 녹음 버튼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는 게 굉장히 나중에 사후에 유리하다.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상대방의 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단둘이 대화할 때는 통화가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명 넘어가면 이때는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언지를 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서 녹음을 해야 되고요. 단 둘이 대화하는 경우에는 그게 통화든 대화든 녹음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틀렸으면 누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음하는 통화 녹음을 습관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예 예, 자동으로 해놨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모든 통화가 녹음되도록 해놨어요. 그걸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실질적인 거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또 차차 하게 될 거니까 그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이번에는 아예 기초적인 부분 설명드렸어요. 잠깐 오버가 될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이걸 보는 거를 세팅하도록 도와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는 똑같이 예, 법원 어플을 쓰면 확인이 안 되고요. 법원 어플을 쓰지 말고 네이버나 다음 아니면 구글에서 법원 사이트를 검색을 한 다음에 똑같이 그 법원 사이트로 들어가세요.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지금 스마트폰 열어서 해보세요. 법원 사이트로 들어가 보세요.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법원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법원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단 우측에 석삼자 짝대기 세개가 가로 놓인 게 보이시죠? 네, 그걸 클릭을 합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고 메뉴를 위로 쭉 올려요. 그러면 공고에 정보가 나오는 그 바로바로 위에 두 번째에 회생 파산 자산 매각 안내가 있고 우측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걸 클릭을 하세요. 플러스 버튼을.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공고 게시판을 클릭을 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파산자 공매를 보실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방법은. 제목 클릭하고 첨부 파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PDF 파일을 열어서 보시는 거예요. 세팅 되셨나요?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법원이라고 검색해서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우측 석삼자를 클릭하시고 공고에서 가장 마지막에 두 번째까지 오시면 회생파산 자산 매각 안내가 있고 우측에 더하기 버튼이 있는데 그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고 게시판이 나타납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스마트폰에서도 파산자 공매 물건을 보실 수가 있다.